1962년 6월 1일 새벽, 지중해 바다 위에 이스라엘 해안 경비정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유골의 주인, 사망하기 20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말살했다는 기쁨에 젖어 웃으면서 무덤으로 뛰어갈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운명은 그가 조롱했던 유대인의 손에서 결정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유골의 주인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렸던 나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3년에 걸친 아이히만 체포 작전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가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의 국장 이세르 하렐은 독일에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독일 헤센주의 프리츠 바우어 검사가 모사드에 무언가를 제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프리츠 바우어, 이세르 국장에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는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인물로 유명했거든요. 이세르 국장, 부하를 일단 독일로 보내봅니다. 그런데 이세르 국장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의 입에서 아이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우어 검사의 말로는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올리보스 차카부코가 4261번지. 그렇게 모사드는 아이만으로 추정되는 자의 은신처를 확보합니다. 1958년 1월에 모사드 요원이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이 요원 표정이 안 좋아요. 이런 동네에 아이만의 은신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카부코가는 말 그대로 빈민가였습니다. 길가에는 판잣집이 즐비했죠. 아니 나치 장교들 나치 정권 몰락하기 전에 비자금 많이 축적해뒀다며. 그러면 아이만 또 호화 생활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세르 국장도 그 추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어 박사를 직접 만납니다. 모사드에 했던 제보 출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바우어 박사 당당해요. 로타 헤르만이라는 현지 정보원의 이름을 밝힙니다. 바우어 박사와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함께 지낸 사이였다고 해요. 이세르 국장은 다시 요원을 아르헨티나로 보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로타 헤르만이라는 정보원에게 직접이요. 그런데 이 로타 헤르만이라는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시력을 잃었다는 건데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이만을 알아보고 제보했다는 거야? 이상하죠. 정답은 바로 그의 딸 실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닉 아이만이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다더라.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작업을 완수해야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닉 아이만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대요. 뭐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친구의 집 주소로 받더래요. 로타 에르만. 어쩌면 딸의 남자친구가 아돌프 아이만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우어 검사에게 제보하게 된 거고요. 이 현지 요원, 은신처로 지목된 집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오스트리아인 슈미트라는 사람인데요. 직접 살고 있지는 않고 집을 다쿠토 그리고 클레멘트 가족에게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로타 헤르만은 집주인인 슈미트가 아이만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현지 요원이 더 알아보니까 슈미트라는 사람 차카부코가에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사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이 보고를 받은 이세르 국장은 슈미트가 아이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1년 반 뒤에 바우어 박사가 이스라엘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요. 모사드가 조사를 종결하고 난 후에도 바우어 박사는 아이만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건데요. 바우어 박사,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사드는 무능력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와다다다 쏟아내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맡겨야지. 바오 박사 다시 한번 모사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가명을 찾아냈어요. 그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기억나시나요? 아까 오스트리아인 슈미트의 집에 세입자로 두 가족이 있었죠?
그중 한 명의 이름이 네, 클레멘트였죠. 이세르 국장 깜짝 놀라서 바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 책임자는 즈비 아하로니로 임명해요. 이스라엘 보안청 신베트의 수석수사관이었습니다. 참고로 모사드가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면 신베트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1960년 2월에 아하로니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국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시 찾은 클레멘트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정말 포기할 수 없죠.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클레멘트가 이사 갔다는 집을 알아냅니다. 산 페르난도역에서 203번 버스를 타라. 그리고 아비엔다에 내려라. 그러면 건너편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의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벽돌집이 클레멘트의 새로운 집이다. 아하로니가 그곳에 한번 가봐요. 클레멘트의 집으로 바로 가진 않았고요. 앞집 문을 먼저 두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재봉틀 만드는 미국 회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싶다. 이 집이랑 건너편 집,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집이죠. 이 두 집을 사고 싶다.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아하로니의 가방에서는 비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녹화해두죠. 아쉽게도 클레멘트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클레멘트가 살고 있다는 그 집, 소유자 명이 베라 리블 네 아이만이었습니다. 베라 아이만, 아돌프 아이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클레멘트의 집을 찾았지만 클레멘트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로니는 3월 21일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날은 아돌프 아이만과 베라 아이만의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대망의 결혼 기념일. 아하로니의 비밀 카메라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평균 정도의 키, 얇은 입술, 큰 코, 수염, 안경. 아하로니가 가지고 있던 아돌프 아이만의 정보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아하로니의 보고를 받은 모사드는 곧바로 팀을 꾸려요. 팀원은 12명이었는데요. 전원 지원자로 구성되었고 가장 먼저 지원한 사람은 이세르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의 정치적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팀원 중에는 유대인 학살의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어야 했던 팀원도 있었고요. 부팀장이었던 즈비 말켄도 유대인 대학살로 누나와 조카를 잃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월 말 4명의 요원이 아르헨티나로 입국합니다. 클레멘트가 이용한다는 203번 버스 노선에 따라 천천히 차를 모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저만 치서 클레멘트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탐문 끝에 클레멘트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집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요원들은 이스라엘로 암호를 보냅니다. 작전 실행 가능이라고. 신이 이들을 돕는 걸까요? 마침 5월 20일이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행사가 크게 있을 예정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로 외교사절을 보냈어요. 이스라엘도 빠질 리 없죠. 5월 11일에 교육부 장관을 태운 이스라엘 특별기가 아르헨티나로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모사드는 아이만 송환 작전에 이 비행기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아이만을 특별기의 승무원으로 위장시켜서 아르헨티나를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5월 1일 이세르 국장도 아르헨티나에 입국합니다. 팀에 합류하지는 않아요. 모사드 국장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했는데 어디에 보는 눈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이세르 국장은 매일매일 카페에만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치고 있어요. 상도덕은 있는 건지 한 카페에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카페를 계속 옮겨 다녀요. 그리고 또 죽치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이는 이세르 국장과 모사드 요원의 접촉 방식이었습니다. 이세르 국장의 손에는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페 300개 주소와 영업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세르 국장에게는 사전에 짜놓은 일정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은 그와 모사드 요원들이었죠. 이세르 국장은 일정표에 따라서 카페들을 순회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 카페, 그 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B 카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세르 국장이 매일 어느 시간에 어디 카페에 있는지 모사드 요원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방법으로 이세르 국장은 요원들과 접촉하여 작전을 지휘합니다. D-Day는 5월 10일로 결정됐습니다.
5월 10일에 아이만을 체포하고 5월 11일에 특별기가 도착하죠. 그리고 5월 12일에 출국하는 것이 모사드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요원들의 시간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요. 아르헨티나 측에서 이스라엘 대표단 도착일을 5월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요. 의전상의 문제 때문에요. 모사드 요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지는 두 개예요. 1번, 아이만 체포 작전을 5월 19일로 연기한다. 2번, 원래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아이만을 데리고 10일을 숨어 있는다. 첫 번째 선지는 텀이 생기잖아요. 작전이 노출될 리스크가 있죠. 또 요원들의 집중력이나 불안감 등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선지는 아이만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지역 경찰이 움직일 리스크가 있고요. 이세르 국장은 고민 끝에 처음 계획대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요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딱 하루만 연기해요. 다시 결정된 디데이는 5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아이만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인 저녁 7시 40분. 작전 장소는 203번 버스에서 하차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목. 마침 거기엔 검문소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인적도 드물었다고 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플랜 B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지 청년 한 명을 섭외해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둘러대고 3일만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 해요. 만약 아이만을 승무원으로 위장시키는 계획이 실패하면 이 청년으로 위장시키려고요. 환자인 척 들컷에 태워서 비행기에 실을 계획이었죠. 대망의 5월 11일. 요원들은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세르 국장은 이날도 평소처럼 카페를 순회하고요. 그리고 아이만의 퇴근 시간인 7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차량 두 대가 길목에서 대기합니다. 한 대는 체포용 차량이고 한 대는 의사가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7시 40분 예정대로 203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고 두 대의 버스가 더 지나갔지만 아이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세르 국장이 사전에 지시한 게 있어요. 8시까지 클레멘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작전을 중단하고 즉시 그곳을 떠나라고. 요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작전 노출된 거 아니야? 하루 늦춘 게 탈이 났나? 요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잖아요. 평소에는 7시 40분이면 그 길목을 지나다니던 인간이 하필 디데이에 안 보이니까. 8시가 지났는데도 역시 아이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철수해야 되나? 기로에서요. 현장 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8시 30분까지만 더 기다려보자고 결정합니다. 8시 05분 203번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에서 누군가 내립니다. 그리고 길을 걷습니다. 바로 클레멘트였습니다. 앞전에 언급한 유대인 학살로 누나와 조카를 잃었던 요원 기억하시나요? 즈비 말킨 부팀장. 그가 클레멘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즈비 말킨 부팀장이 유일하게 아는 스페인어였다고 해요. 클레멘트가 멈춰 섰죠. 그 다음 상황은 눈 깜짝할 새에 벌어졌습니다. 즈비 말킨은 클레멘트를 쓰러뜨렸고 클레멘트는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첫 번째 차에서 요원들이 내려서 클레멘트를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차량 두 대가 바로 떠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 30초였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요원들은 클레멘트의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배를 확인하는데요. 흉터가 있었습니다. 모사드가 파악하고 있는 아이만의 정보와 일치합니다. 체포조가 안가로 돌아온 시간은 8시 55분이었습니다. 한 요원이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처음에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대답해요. 다시 물어요. 이번에는 오토 헤닝거라고 말해요. 세 번째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안가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환호도 탄식도 없었어요. 모사드가 아이히만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원을 확인한 순간은 그렇게 깊은 적막감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일정이 8일 연기됐잖아요. 요원들은 아이히만과 8일을 같이 생활해야 했어요.
그 강인한 모사드 요원들도 아이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 아이만 자살을 못하게 감시해야 되잖아요. 밥 차려주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수염도 깎아줘야 했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했어요. 자기 가족과 친지를 죽인 악의 실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이었던 거죠. 한 요원은 아이만이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걸 끝내 거부했어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한편 아이만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인과 아들. 아이만이 사라진 후에 그의 가족들은 아이만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병원, 영안실, 경찰서, 시민단체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래도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붙잡혔을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친나치 조직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나치하자고, 포로로 잡아둬야 한다고.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8일을 버텼습니다. 5월 19일, 이스라엘 특별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만 그리고 모사드 요원 2명까지 총 3명이 에랄 항공 승무원으로 변장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차가 이륙장 입구 차단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차 안을 쓱 보더니 의심 없이 차단기를 올립니다. 날을 잘 잡았죠. 이날은 특별기 편으로 외교사절이 입국하는 날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도 공항을 들락날락해서 직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승무원으로 분장하지 않았던 나머지 요원들도 문제없이 출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만과 이스라엘 요원 전원이 아르헨티나를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3년에 걸친 작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 12월 15일 아이만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